우린 경고했습니다. 오늘 대답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저씨,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더 세게 옵니다. 난 못 떠나. 내 권리를 지키는 거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눈이 우리를 겨눴습니다. 영수야, 빨리 끝내!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날 선을 넘었습니다. 1982년 11월 초 서태영의 조직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영수는 하루하루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조직의 아지트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3층 건물이었다. 1층은 작은 중국집으로 위장되어 있었고 2층과 3층이 실제 거주 공간이었다. 영수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층 방 하나를 쓰고 있었다. 비좁았지만 노숙 생활에 비하면 천국이었다. 무엇보다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박영수, 일어나. 형님이 부르신다. 네, 알겠습니다. 영수가 3층으로 올라가니 서태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의외로 검소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하나가 전부였다. 몸은 좀 회복됐나?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슬슬 일을 시작해야겠군. 하지만 그 전에 서태영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법 안에서 사는 사람과 법 밖에서 사는 사람. 넌 이제 후자가 됐다. 법밖이라는 게 말 그대로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피를 봐야 하는 일들을.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이라면 뒤돌아가고 싶나?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라. 하지만 나가는 순간 넌 다시 거리의 거지로 돌아간다. 영수는 한참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오늘 너와 함께 일할 새로운 동료가 하나 더 들어왔다. 동료요? 그래, 너와 비슷한 처지지. 아래로 내려가 봐라. 영수가 1층으로 내려가니 중국집 주방 뒤편에서 낯선 청년이 서태영의 부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수보다 서너 살 많아 보이는 29 정도의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이었고 눈빛이 매서웠다. 야, 박영수, 이리 와봐. 네, 새로 들어온 황병준이다. 너랑 같은 신입이야. 황병준이라는 청년이 영수를 바라봤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영수라고 했나? 나는 황병준이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둘의 인사는 간단했다. 황병준의 말투에는 어딘지 도시적인 느낌이 있었다. 황병준은 서울 토박이야. 너와는 좀 다르지. 서울에서 나고 자라셨나요? 그런 셈이지. 너는 시골에서 왔다며? 네, 충청도에서. 그래서 그렇게 순해 보이는구나. 황병준의 말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영수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참았다. 자, 이제 둘 다 모였으니까 재미있는 걸 해볼까? 오, 좋은데? 신입들 실력이나 한번 봐보자. 다른 조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다. 너희 둘, 한번 붙어봐. 붙는다는 게 주먹으로? 재미있네. 좋아. 황병준은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영수는 당황스러웠다. 저는 싸울 이유가 이유. 여기서는 이유 같은 거 필요 없어. 강한 놈이 살아남는 곳이거든. 그래, 어차피 같이 일할 건데 서로 실력이나 알아두는 게 좋지. 조직원들이 원형으로 둘러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때? 박영수, 무서워? 아니요. 그럼 시작하자.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봐주지 않아. 황병준이 주먹을 쥐고 자세를 잡았다. 그의 움직임에서 이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수도 어색하게 자세를 잡았다. 농사일로 단련된 몸이지만 격투는 처음이었다. 시작. 황병준이 먼저 움직였다. 빠른 발놀림으로 영수에게 접근해서 재빠른 잽을 날렸다. 영수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피했다. 이어서 황병준의 두 번째 공격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몸통을 노린 훅이었다. 영수가 팔로 막으려 했지만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디서 농사나 짓던 놈이 감히 나한테?
황병준의 연속 공격이 시작됐다. 빠르고 정확한 펀치들이 영수를 괴롭혔다. 영수는 계속 밀리기만 했다. 조직원들은 재미있다는 듯 구경했다. 역시 황병준이 한 수위네. 시골놈은 안 되겠어. 영수는 얼굴과 몸에 여러 대를 맞았다.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농사일로 단련된 체력과 끈기가 그를 버티겠다. 질긴 놈이네. 그럼 이건 어때? 황병준이 강한 어퍼컷을 날렸다. 영수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영수가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뭐야? 이놈 왜 안 쓰러져? 황병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계속 공격했지만 영수가 쓰러지지 않으니 당황스러웠다. 영수는 맞기만 하다가 기회를 봤다. 황병준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영수가 반격했다. 으라! 영수의 주먹이 황병준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농사일로 단련된 힘이 그대로 전해졌다. 황병준이 처음으로 비틀거렸다. 조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오, 시골놈도 한 방 있네. 하지만 황병준은 곧 자세를 잡고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이런 감히 분노한 황병준의 공격이 더욱 매서워졌다. 영수는 다시 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 다 지쳐갔다. 특히 계속 공격하던 황병준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도대체 왜 안 쓰러져? 영수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온몸이 아팠고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황병준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온 힘을 다한 오른손 펀치였다. 이번에는 끝이다. 황병준의 마지막 펀치가 영수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했다. 영수가 크게 비틀거리더니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영수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채로 버티고 있었다. 황병준도 지쳐서 헉헉거리고 있었다. 둘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야야, 그만해. 둘 다 죽겠다. 조직원들이 말렸다. 황병준이 승리했지만 영수의 끈기에 모두가 놀랐다. 너 정말 질기네. 지지 않을 거예요. 이치놈 이미 졌는데 뭔 소리야? 무릎은 꿇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영수의 말에 황병준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자신이 이겼지만 왠지 완전한 승리 같지 않았다. 둘 다 대단하네. 특히 박영수, 너 진짜 끈질기다. 황병준도 실력 좋고 둘 다 쓸만하겠어. 황병준이 영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고맙습니다. 영수가 황병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둘 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박영수, 내가 그렇게 즐길 줄 몰랐어. 황병준 형님, 정말 강하십니다. 형님은 무슨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냥 편하게 해. 네, 병준이 형. 이상하게도 싸움이 끝난 후 둘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생겼다.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낸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서로 알았으니까 같이 일해야지. 둘 다 일단 씻고 와. 피투성이네. 영수와 황병준이 함께 세면장으로 향했다. 너 진짜 놀랐어. 아무리 때려도 안 쓰러지더라. 저는 싸움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포기하기 싫었을 뿐이에요. 포기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렇게 버틴 거야? 네,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황병준이 영수를 다시 바라봤다. 처음에는 순진한 시골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너 여기 오기 전에 뭔 일 있었지?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전 재산을. 그래서 이런 곳까지 온 거구나. 형은요? 서울 사람인데 왜? 나도 사정이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둘은 상처를 치료해주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너 이름이 영수라고 했지? 네, 박영수예요. 나는 황병준.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둘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수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 오늘처럼 싸우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마음도 강해져야 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감정에 휘둘린다는 게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감정들 말이야. 여기서는 독이 돼. 황병준의 말에 진지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없앨 수 있어요? 없애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야. 약점을 보이면 안 돼. 형도 그렇게 사세요? 어쩔 수 없지.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황병준의 눈에는 어딘지 쓸쓸함이 서려 있었다. 언젠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삶? 글쎄. 일단은 여기서 살아남는 게 먼저야. 그날 밤 영수는 황병준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다. 아침에는 혼자였는데 이제 동지가 하나 생겼다. 병준이 형, 고마워요. 뭐가? 오늘 같이 싸워줘서요. 싸워준 게 아니라 싸운 거지. 하지만 나도 인정한다. 너 정말 끈질기더라. 이렇게 영수와 황병준의 동지애가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청년이 어둠 속에서 만나 서로를 의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다. 이 우정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를. 영수와 황병준이 조직에 들어온 지 2주가 지났다. 둘은 그날의 싸움 이후로 급격히 가까워졌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비슷한 처지에서 오는 동질감이 있었다. 새벽 6시 지하실에서 둘은 훈련을 하고 있었다. 영수야, 어깨에 힘 빼. 너무 경직돼 있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응, 그래. 훨씬 좋아졌어. 황병준이 영수에게 격투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황병준은 서울에서 자라면서 이런저런 싸움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영수보다 실력이 훨씬 좋았다. 병준이 형,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웠거든. 서울 뒷골목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 힘드셨겠어요. 뭐 그런 거지. 너는 농사일로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금방 늘 거야. 그때 지하실 문이 열리며 서태영이 내려왔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너희 둘 올라와라. 네, 형님. 무슨 일이신가요? 올라와서 얘기하자. 둘이 3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서태영이 담배를 꺼내 피우며 말했다. 2주 동안 지켜봤는데 둘 다 쓸만하더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전 투입하려고 한다. 실전이라고 하시면 진짜 일 말이다. 그동안은 적응 기간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영수와 황병준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첫 번째 임무는 간단하다. 돈 받아오는 일이야. 돈을요? 그래. 우리한테 빚진 놈이 있어.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갚고 있어. 그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설득하는 거지.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서태영의 말에 음산함이 묻어났다. 겁나나? 아니요. 저희가 해야 할 일만 알려주세요. 좋아. 마음가짐이 돼 있네. 서태영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주소로 가라. 정육점을 하는 김덕배라는 놈이야. 우리한테 200만 원 빚졌어. 200만 원이요? 그래. 3개월 전에 빌려갔는데 약속한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어. 그럼 이미 연체된 거네요. 맞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받아와야 해. 서태영이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방법은 알아서 해. 하지만 꼭 받아와야 한다.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너희들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서태영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둘 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점심 먹고 출발해라. 그리고 저녁 전에 결과를 보고하고. 서태영이 둘을 내보냈다. 영수와 황병준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대화했다.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이 일,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다른 선택이 있어? 그렇긴 하지만 상대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가야지. 황병준의 말에 결연함이 묻어났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둘은 김덕배의 정육점으로 향했다. 주소를 찾아가니 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정육점이었다. 여기가 맞나요? 응, 간판 봐. 덕배정육점이라고 써있잖아. 정육점 안에서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살찐 체격의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평범한 정육점 사장 같았다. 저 사람이 김덕배인 것 같네요.
그럼 들어가자. 둘이 정육점으로 들어갔다. 김덕배가 고개를 들더니 낯선 손님들을 바라봤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김덕배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 서태영 사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서태영의 이름을 듣는 순간 김덕배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태영 사장님이요? 네. 약속하신 일 때문에 왔어요. 아, 그 일이요. 김덕배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손님은 없었다. 잠깐,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죠. 김덕배가 정육점 뒤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간단한 사무용품들과 의자 몇 개가 있는 좁은 공간이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태영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사장님은 잘 지내세요. 그런데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는데 아, 그게 사정이 좀 생겨서 무슨 사정이시죠?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고기값도 오르고 손님도 줄고. 김덕배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장님, 그런 사정은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어려워서 그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한 달요? 이미 일주일이나 늦었는데. 제발 조금만 더. 김덕배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다. 사장님, 저희도 난처해요. 사장님께서 시켜서 온 일인데. 그럼 반이라도 100만 원만이라도 먼저 드릴게요. 100만 원이라도 지금 당장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은. 황병준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사장님,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형, 어떻게 할까요? 김덕배 사장님, 저희도 할 말이 없네요. 제발 서태영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려 주세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황병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수야, 일어나. 네. 형, 어디 가세요? 돌아가서 보고해야죠.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안 돼요. 그러면 김덕배가 급하게 둘을 말렸다. 그러면 뭐요? 서태영 사장님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겠어요. 김덕배가 머리를 쥐어짰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혹시 정말 일주일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렇죠. 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돈이 정말 없으세요? 있긴 있는데 그 돈 맞았으면 가게를 못해요. 그런 건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김덕배는 고민에 빠져 있었고 영수와 황병준은 기다리고 있었다. 알겠어요. 드릴게요. 정말요? 네. 어쩔 수 없네요. 김덕배가 작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다. 10,000원권과 5,000원권이 섞여 있었다. 200만 원 다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준이 돈을 세어봤다. 정확히 200만 원이었다. 맞네요. 영수야, 챙겨. 네. 형, 이제 끝난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둘이 정육점을 나오면서 김덕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형, 생각보다 쉬웠네요. 쉬웠다고? 저 사람 식은 땀 얼마나 흘렸는데. 아, 그러네요.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서태영 형님의 명성 때문이지.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형님이 그렇게 유명하세요? 이 바닥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야. 함부로 못해. 둘은 조직으로 돌아가면서 첫 임무에 성공에 안도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 형,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될까요? 아마 그럴 거야. 이게 우리 일이거든. 조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익숙해져. 어차피 선택한 길이야. 조직에 도착한 둘은 서태영에게 보고했다. 수고했다. 어땠나? 생각보다 순조롭게 해결됐습니다. 그래. 김덕배가 순순히 줬어? 처음에는 사정을 얘기했지만 결국 주셨습니다. 좋아. 첫 임무치고는 잘했군.
서태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을 거다. 준비해둬라. 네, 형님. 알겠습니다. 그날 밤 영수와 황병주는 첫 임무의 성공을 조용히 자축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느꼈다. 평범한 사람을 겁주고 돈을 받아오는 일.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미 이 길로 들어선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었다. 1983년 5월 서태영의 조직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다. 영수와 황병주는 이제 조직의 가장 막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처음 한 달은 온갖 잡일만 했다. 새벽마다 아지트 청소 형들, 심부름, 각종 업소 망보기.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 어려웠다. 특히 조직의 꽃잠들은 신입들을 호락호락하게 봐주지 않았다. 조직원 김태식이 특히 심했다. 40 가까운 나이에 조직 생활만 20년 가까이 한 그는 신입들을 길들이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야, 신입들 어디서 멍하니 서 있어? 1층 중국집 설거지부터 하고 와. 네, 형님. 알겠습니다. 그때는 대답조차 크게 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기운이 없어 보이면 기압이 떨어졌다. 김태식은 신입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영수와 황병주는 혹독하게 굴렸다. 너희들이 여기서 밥 먹고 잘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형님 덕분이야.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냐?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런 날들이 2달 가까이 계속됐다. 영수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 고향이 그리웠고 수아가 그리웠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돌아갈 면목도 없었다. 황병준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서울 출신이라 영수보다는 적응이 빨랐지만 조직 생활은 그에게도 쉽지 않았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그에게는 형들에게 깍듯하게 굽신거리는 것이 고역이었다. 어느 날 밤 둘은 2층 작은 방에서 속삭이듯 대화했다. 형, 정말 힘들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견뎌야 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요? 글쎄, 조금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은 못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 하지만 3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수와 황병준이 시킨 일을 묵묵히 잘 해내자 형들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특히 영수의 성실함과 황병준의 눈치 빠름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조직원 박철민이 처음으로 둘을 따로 불렀다. 박철민은 서태영 다음으로 높은 서열의 인물이었다. 너희 둘 요즘 많이 적응했더라.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낫지. 태식이 형이 많이 갈궜는데 잘 견뎠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시켜볼까 한다. 박철민의 말에 둘의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단순한 자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 주부터 명동 일대 업소들 순찰 업무를 맡겨볼 생각이야. 순찰 업무라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들 상황 점검하고 문제 있으면 보고하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야. 너희 둘 보니까 눈치도 빠르고 성실하더라. 그렇게 4개월째부터 영수와 황병준은 순찰 업무를 시작했다. 명동 일대의 술집, 다방, 당구장, 여관 등을 돌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점검만 했지만 점차 업소 사장들과의 관계도 쌓아갔다. 영수의 성실함과 황병준의 센스가 빛을 발했다. 요즘 오는 새로운 친구들 괜찮네. 예전 담당자는 건드리기만 해도 뭐라 그랬는데. 맞아. 특히 그 시골에서 온 친구 정말 예의 바르더라. 그래, 그 친구들은 함부로 굴지도 않고 예의도 바르고 보기 좋아. 업소 사장들의 반응이 좋다는 보고가 올라가자 조직 내에서도 영수와 황병준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5개월째가 되자 둘은 이제 완전한 신입 취급은 받지 않았다. 여전히 막내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인정받는 막내가 되었다. 김태식도 이제는 예전처럼 무작정 갈구지 않았다. 야, 영수야, 병준아, 수고 많다. 감사합니다, 형님. 너희 둘 덕분에 영동 쪽이 조용해졌어. 업소 사장들도 만족해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좀 사람 같네.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도 영수는 항상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다.
어느 날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황병준에게 말했다. 형,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갑자기 웬 그런 소리야? 업소들에서 보호비 받고 이게 정말 보호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을 뜯는 건가요? 영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궁금해요. 우리가 없어도 그 사람들은 장사 잘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우리가 없으면 다른 조직이 와서 더 많이 뜯어갈 수도 있어. 그게 정말일까요? 정말이든 아니든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병준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째가 되던 5월 말경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박철민이 영수와 황병준을 급히 불렀다. 너희 둘, 큰일이 생겼다. 무슨 일인가요? 강남 쪽에서 우리 사업에 손을 대려는 놈들이 있어. 어떤 사업이요? 부동산 관련 사업인데 자세한 건 형님이 직접 설명하실 거야. 박철민이 둘을 서태영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6개월 만에 서태영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들어와. 오랜만이군.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6개월 동안 잘했다는 얘기 들었어. 이제 좀 써먹을 만한 놈들이 됐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에 큰일 하나 맡겨볼까 한다. 서태영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우리가 강남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어. 꽤 큰 돈이 걸린 일이지. 어떤 사업인가요? 재개발 예정 지역의 땅을 미리 확보하는 사업이야. 나중에 재개발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그런데 무슨 문제가?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어. 그것도 아주 완강하게. 서태영이 지도를 펼쳐 보였다. 여기가 문제의 지역이야. 총 2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5가구는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어. 문제는 나머지 5가구예요. 맞아. 특히 이 지역 이장을 하고 있는 최영달이라는 놈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반대하고 있어. 그럼 저희가 가서 설득하라는 건가요? 설득도 좋고 다른 방법도 좋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어떤 다른 방법 말씀이신가요? 똑똑한 놈이네. 알아서 판단해라. 서태영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너희 둘을 정식으로 인정해주겠다. 지금까지는 수습 기간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야. 정식으로요? 그래. 월급도 올려주고 더 좋은 대우도 해주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서태영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3일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재개발 계획 발표가 다음 주라서 시간이 없어요. 내일부터 시작해라. 필요한 자료는 철민이가 줄 거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영수와 황병준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형, 이번 일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르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야. 기회라기보다는 시험 같은데요. 맞아. 시험이야. 통과하면 정말 조직원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둘 다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박철민이 자료를 가져왔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지도, 주민들 명단, 그리고 현재까지의 협상 경과였다. 이 최영달이라는 놈이 핵심이야. 이 놈만 설득하면 나머지는 따라올 거야. 어떤 사람인가요? 60대 초반이고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았어.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고집이 세기로 유명하지. 가족은 있나요?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야. 서울대 다닌다고 하더라. 왜 반대하는 건가요? 우리가 제시한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리고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기 싫어하고. 영수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다. 최영딸의 집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편이었고 작은 구멍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이 구멍가게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년 넘었다고 하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단골이지. 그럼 생계수단이기도 하겠네요. 맞아. 그래서 더 완강하게 나오는 거야. 영수는 자료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최영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평생 살던 터전을 떠나라는 것, 그것도 자신이 만족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또 그런 소리야?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영수야,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 황병준의 말이 현실적이었지만 영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날 아침 둘은 해당 지역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였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골목길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여기가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겠네요. 그래. 몇 년 후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야. 둘은 먼저 최영딸의 구멍가게를 찾아갔다. 영달상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있는 소박한 가게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60대 초반의 남자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인상이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고집스러운 면이 엿보였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동산 관련해서 왔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최영딸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그 얘기인가요? 몇 번을 말했지만 관심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제안하는 조건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조건. 어떤 조건을 내놔도 이 동네는 못 떠납니다. 왜 그러신가요? 젊은 친구가 묻는구만.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아나? 최영딸이 가게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40년 넘게 산 곳이야. 우리 아들 키운 곳이고 아내와 함께 가게 차린 곳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해한다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최영딸의 질문에 영수가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저씨,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재개발은 이미 확정된 일이고요. 확정됐다고 해서 다 따라야 하나? 우리도 권리가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혼자 버텨봤자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5가구나 있어. 최영딸의 말에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아저씨,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있지. 재개발을 포기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포기하라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야.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1시간 넘게 이야기했지만 최영딸의 마음은 굳건했다. 결국 둘은 가게를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네. 정말 고집이 세다. 이해할 만하잖아요. 평생 살던 곳인데.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달라지냐? 둘은 다른 반대 주민들도 만나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모두 최영딸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마지막 날 저녁, 둘은 근처 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실패야. 어떻게 하죠?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할지도 몰라. 강하게요? 말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설마 협박 같은 거요? 그런 것도 방법이야. 영수가 황병준을 바라봤다. 6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형, 우리가 정말 그런 일까지 해야 해요? 영수야, 이제 선택해야 해.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황병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영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했다. 알겠어요. 해야겠네요. 잘 생각했어. 그날 밤 둘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말로만 설득할 수는 없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다. 순수했던 시골 청년 박영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다른 박영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1983년 5월 30일 마지막 날 새벽.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이 최영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틀간의 설득이 실패로 돌아간 이상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영수도 알고 있었다. 황병준도 뒤척이고 있었다. 둘 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형, 잠 안 와요? 너도 그렇구나. 오늘 정말 해야 할까요? 영수야,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수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서요. 황병준이 영수를 바라봤다. 6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했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영수야,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진짜 조직원이 되는 거야. 돌이킬 수 없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어. 새벽 6시가 되자 둘은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박철민이 건네준 도구들을 챙겼다.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칼 한 자루였다. 영수는 쇠파이프를 들고 무게를 느껴봤다. 차갑고 묵직했다. 이것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형, 정말 이런 걸 써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지.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면. 다치야 하는 건가요? 영수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살아야 해. 황병준의 말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아침 8시 둘은 최영딸의 집으로 향했다. 평일 아침이라 골목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로 간 시간이었다. 최영딸의 집 앞에 도착하니 그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저기, 최영달 아저씨가 보이네요. 응.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보자. 둘이 다가가자 최영딸이 고개를 들었다. 아, 어제 그 젊은 친구들이군. 또 무슨 일로 왔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왔어요. 마지막, 무슨 소리인가?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올 거예요. 황병준의 말에 협박의 뉘앙스가 묻어났다. 다른 사람들, 누가 온다는 거지? 아저씨, 정말로 마음을 바꿀 생각 없으세요? 없어. 몇 번을 말하지만 이 동네는 못 떠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 이게 고집인가? 내 권리를 지키는 거지. 대화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다. 황병준이 영수에게 눈짓을 보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다니. 위에서 시킨 일이라 해결이 안 되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그게 내가 알바인가? 아저씨, 제발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영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정말로 다른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았다. 젊은 친구, 내 입장도 이해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럼 정말 어쩔 수 없네요. 황병준이 가방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냈다. 최영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저씨가 말로 안 들으시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협박하는 거야? 아저씨, 저희도 정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영수도 어쩔 수 없이 쇠 파이프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런 방법을 쓸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왜 친절한 척했어? 처음에는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시니까. 완강하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영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옆집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영달이 형, 괜찮아?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황병준이 영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영수야, 빨리 해결하자. 네, 형, 영수가 최영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아저씨, 정말 마지막이에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안 돼! 최영딸이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웃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수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황병준이 야구 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최영딸이 뒤로 물러섰다. 이런 짓 하지 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상황이 급박해졌다. 이대로 가면 정말 경찰이 올 수도 있었다. 그때 영수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영수가 쇠 파이프를 들고 최영딸의 가게 유리창을 내리쳤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내 가게를. 어머, 저 사람들 뭐야? 황병준도 가세했다. 가게 간판을 양방망이로 내리쳤다. 간판이 떨어져 나갔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최영딸이 가게로 달려들려 했지만 영수가 막았다. 아저씨, 위험해요. 더 다가오지 마세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차가움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 자신도 놀랐다. 영수야, 계속해. 영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진열된 상품들을 쇠 파이프로 쓸어내렸다. 과자들과 음료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제발 그만해줘. 최영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영수가 잠시 멈춰 그를 바라봤다. 최영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평생 가꿔온 가게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는 고통이 역력했다. 아저씨, 저도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럼 왜?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살아야 하거든요. 영수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그리고 동시에 냉정함도 스며들고 있었다. 경수야, 그만하고 나와. 사람들 너무 많이 모였어. 정말로 이웃들이 2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다. 무기를 든 젊은이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영수가 가게에서 나오면서 최영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저씨,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는 더 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한 일? 다음에는 저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 와요. 영수와 황병준이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최영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게에서 멀어지면서 영수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성취감도 있었다. 일을 해냈다는 느낌이었다. 영수야, 잘했어. 잘했다고요? 응. 마지막에 확실하게 정리했잖아. 그런가요? 그래. 처음에는 너무 망설이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막판에는 제대로 했어. 황병준의 칭찬에 영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형, 저 사람이 결국 포기할까요? 포기할 거야. 가게까지 박살났는데 버틸 이유가 없지. 만약에 안 포기하면요? 그럼 진짜로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이요? 영수야, 너도 이제 알잖아.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알게 되었다. 이 세계에서는 힘이 곧 정이었다. 조직으로 돌아가는 길에 황병준이 말했다. 영수야, 오늘 일로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달라졌다고요? 응. 처음에는 너무 순진했는데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이 된 것 같아. 현실적이라. 그게 좋은 거야. 여기서는 너무 순진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영수는 황병준의 말을 곱씹어봤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진 걸까? 6개월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봤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은 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형,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어쩌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응? 갑자기 웬 소리야? 최영달 아저씨도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현실을 알려준 거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재개발이 확정된 이상 어차피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알려준 거죠. 영수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방어기제였지만 동시에 조직의 논리에 물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영수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힘들어져. 네. 형,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조직에 도착해서 박철민에게 보고했다. 어떻게 됐어? 일단 경고는 했습니다. 3일 안에 결정하라고 했어요. 경고? 어떤 식으로? 가게를 좀 망가뜨렸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로? 유리창이랑 간판, 그리고 진열 상품들 좀. 잘했네. 그 정도면 충분히 겁을 먹었을 거야. 박철민의 칭찬에 영수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인정받는다는 기분이었다. 3일 후에 다시 가봐라. 아마 포기했을 거야. 만약에 안 포기했으면요? 그럼 좀 더 세게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와 황병준은 조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다른 조직원들이 오늘 일에 대해 물어봤다. 어떻게 됐어? 재개발 그거. 일단 경고는 했어요. 결과는 3일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게를 좀 건드렸습니다. 오, 영수가. 네가 직접.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잘했어. 이제 좀 조직원 같아지네. 김태식의 말에 다른 조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그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너무 순진해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괜찮겠네. 그래. 시골에서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텼어. 조직원들의 인정과 칭찬에 영수는 점점 더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집단의 일원이라는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된다. 식사 후 영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되돌아봤다.
6개월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보다는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나 정말 달라진 걸까? 영수는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다. 순수했던 시골 청년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현실적이고 냉정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변화가 나쁘지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다. 어쩌면 이게 성장인지도 몰라. 그날 밤 영수는 고향 생각을 했다. 부모님과 수아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립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 넓고 더 역동적인 세계에. 수아야, 나는 많이 달라졌어. 어쩌면 내가 알던 나는 더 이상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변화에 대한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더 강해진 자신이 만족스러웠다. 3일 후 영수와 황병주는 다시 최영딸을 찾아갔다. 가게는 임시로 수리되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다. 최영딸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3일 동안 고민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결정하셨나요? 결정이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최영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영수의 말투에는 승리감이 스며 있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다른 주민들한테도 내가 얘기해 보겠어. 감사합니다. 현명하게 처리해 주셨네요. 일이 해결되자 영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성취감이었다. 조직으로 돌아가서 서태영에게 보고했다. 수고했다. 깔끔하게 정리됐네. 감사합니다, 형님. 특히 영수, 너 많이 성장했더라.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정말 쓸만한 놈이 됐어. 서태영의 인정에 영수는 큰 만족감을 느꼈다. 조직의 보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약속대로 너희 둘을 정식 조직원으로 인정하겠다. 월급도 올려주고 더 중요한 일들도 맡기겠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자신의 변화를 돌아봤다. 6개월 전에 순진했던 시골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박영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유능해진 것 같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박영수는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앞으로 나아갈 생각뿐이었다. 순수함은 약함이었고 냉정함은 강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강해지고 싶었다. 황병준보다도 더 철저하게, 더 냉정하게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